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한테도 차마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요.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든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점점 없어질 뿐이지요. 오늘은 그 말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식한테 괜찮아, 안 와도 되라고 해놓고 막상 혼자 명절을 보내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은요? 며느리나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어색하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뜸해진 자식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73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는 둘입니다. 위로 아들 하나, 아래로 딸 하나.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요.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 있는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죠. 당시 남편은 철물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가게 일을 도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패턴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가게 일을 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켜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제가 배웠어야 했던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웃고 넘기는 법, 서운한 게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법, 모든 걸 혼자 사귀는 법. 그게 며느리로서 살아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식이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표현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안으로만 사귀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 습관이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이어진 거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 전부 그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거였더라고요. 이야기는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고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는 동안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그냥 당신, 괜찮아, 곧 사람들이 와라고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가 됐구나. 이렇게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날 밤 아들과 딸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밤새 병원 복도에서 저와 함께 있었어요. 딸도 울먹이면서 와서는 저한테 괜찮냐고, 밥은 먹었냐고 연신 물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이 아이들이 정말 다 자랐구나 싶었어요. 나를 위해 걱정하고 나를 챙기는 어른이 됐구나 싶어서 뭉클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왼쪽 손이 조금 저리다는 불편함이 남았고 언어 능력에도 약간의 어눌함이 생겼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이 빨리 발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살아야 할까?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온다고요. 저는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아직 미음 먹을 때라 저도 자연히 소식을 하게 됐고 그날은 된장찌개랑 나물 반찬 몇 가지 정도만 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되셨으니 이참에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중에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부양할지 서면으로 약속하는 거래요.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갔어요. 효라는 글자, 어릴 때부터 배운 글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효도잖아요. 그런데 그 효도가 이제 계약서로 써져야 하는 시대가 됐구나. 씁쓸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다 싶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 믿고 무턱대고 다 줬다가 홀대받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잖아요. 재산 다 물려줬더니 요양원으로 보내버린 부모님 증여 다 해줬는데 얼굴도 안 비추는 자식들, 노인 학대 가해자 1위는 아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제가 그 기사족 어머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국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이런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오세요. 그런데 처음에 한 가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드님 쪽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셨나요? 아니면 어머님 쪽에서 먼저 하셨나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어머님. 계약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완성된다고 해서 관계가 자동으로 따뜻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의무가 생기면 의무 이상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해서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계약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아파트를 증여받는 대신 저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1년에 2번 정기 건강검진을 함께 동행하며 명절과 생일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를 한다.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아들은 도장을 받아들면서 잠깐 무표정한 얼굴로 계약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 계약이 성사됐을 때의 그 담담한 표정.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 아이가 기쁜데 그냥 잘 표현을 못하는 거겠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마음이 뒤엉켜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저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모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은 아들 부부 2달 후 부모 요양원에 보내버려.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뉴스를 껐어요.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 아들 내외는 며칠 후에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모실게요. 며느리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믿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약속한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그냥 전화 한 통, 주말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거든요. 계약서 쓰고 나서는 보름에 한 번도 연락이 없을 때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받긴 해요. 그런데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지금 좀 바쁜데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는 오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할 것도 많고 이해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해야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계약서에 적힌 의무는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의무를 다하는 자식,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글픈 건지. 어느 날 밤 저는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애가 좀 뜸하지 않아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바쁜 거지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됐지 뭘.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표현이 적고, 기대도 적고, 그래서 실망도 적은 사람. 저는 그 반대라서 평생 살면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아니면 계약서라는 게 애초에 이런 거였나? 의무는 만들어줬지만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며느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미워하기도 쉽고 포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며느리는 서울 토박이에요. 부모님도 다 서울 분들이시고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저희 같은 소도시 출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름이 처음부터 느껴지긴 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 쪽 가족들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저희 쪽 가족들은 다들 시끌벅적하게 인사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스타일인데 며느리 쪽은 좀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였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명절에 음식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식혜도 담그고 그게 명절이지 저한테는 그 냄새, 그 풍경, 그 분주함이 명절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생전에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어요. 어머니 손맛으로 배운 간장간, 어머니한테 전수받은 전 부치는 법. 그걸 저도 물려받았고 언젠가 며느리한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명절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명절에는 다들 간소하게 하더라고요. 전 같은 건 사 먹어도 되지 않나요? 어머니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배려로 들렸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좀 줄여보자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번엔 저희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 시간이 좀 빠듯해요가 됐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명절 연휴에 애들이랑 여행 가도 될까요? 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새 명절에 아들 내외가 오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여행도 다녀오고 잘 쉬다 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디선가 작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명절 아침의 그 고요함이 처음엔 평화롭다 했는데 해가 갈수록 그냥 외로운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서운했던 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효도 계약서를 쓰고 재산을 증여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고마워요는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큰 걸 줬는데,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넘겨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지 않는 것도, 전화가 뜸한 것도, 제가 아플 때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마는 것도, 다 감사함이 없는 며느리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이 됐어요. 그게 공평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조금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이번 추석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며느리도 친정에 가야 하고 애들도 여행 가고 싶다고 하잖니. 엄마 아빠는 둘이서 조용히 지낼게.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요. 어머니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도 이제 둘이 쉬고 싶다. 그냥 편하게들 쉬어. 아들은 감사해요. 어머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오지 않으니 서운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아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먼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혼자 명절을 보내고 나면 묘하게 섭섭한 그 마음. 그날 명절 아침, 저는 남편이랑 둘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한복 입고 웃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광고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추석 오후에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지금 여행지 잘 도착했어요. 그 뒤에 가족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가족 넷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쓰린 건지.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오지 말라고 해놓고 서운하다니. 남편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오지 말라는 게 진짜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괜찮다, 안 와도 된다는 말은 많은 경우 진짜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편의상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이왕이면 와줬으면 좋겠지만 부담 주기는 싫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야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주길 바랐는데 아이들은 못 읽었고 저는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추석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여행 가도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또 그럼 잘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그날은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은 시댁에 가 있었고 잠깐 통화하다가 끊겼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한참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다른 아파트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집에도 가족들이 모여 있겠지. 저 불빛 아래에도 웃음소리가 있겠지. 그런데 이 집에는 남편이랑 나 둘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외로움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견뎌야지 라고 바로 다음 생각이 왔어요. 그게 부모라는 거니까. 근데 견딘다는 게 늘 맞는 건지 그게 정말 모르겠어요. 재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저희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이름이 된 집에서요. 처음엔 그게 별 차이 없어 보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실생활에서 아주 작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보일러가 고장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견적 좀 받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 같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가만 계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좀 다른 뉘앙스였어요. 뭔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20만 원이 나왔어요. 아들한테 문자로 알렸습니다. 보일러 수리비 20만 원 나왔어. 아들이 잠시 뒤에 답장했어요. 어머니, 제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청구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청구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돈을 보내줬어요. 수리비는 결국 아들이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예전에는 집 뭔가가 고장나면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돈이 없으면 제가 부었던 개를 깨기도 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 방식으로 우리 집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니까 그게 맞는 절차인데도 저는 그게 좀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서글펐습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건 맞는 일이에요. 나중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발언권도 같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건 아들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는 거야. 재산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 여전히 아들의 어머니고, 여전히 나 자신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다잡혔습니다. 딸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겠죠. 딸은 아들과는 또 달라요. 아들이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다면 딸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자주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딸은 또 딸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딸은 시댁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서 딸이 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딸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 딸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시어머니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다. 딸이 나한테 하소연하듯이 딸의 시어머니도
어딘가에서 하소연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게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저한테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과연 어디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딸이 저한테 하듯이 며느리도 자기 친정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잠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나는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며느리를 바랐던 건 아닐까? 그런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딸이 저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딸 편을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딸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딸도 지금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만 보이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은 잘 모르고요. 그러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지금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운지만 보이고 며느리 입장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딸이 또 전화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얘야, 네 시어머니도 외롭지 않을까? 나도 너 없는 명절에 좀 쓸쓸하더라고. 너네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 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왜? 그냥 엄마가 항상 내 편이었으니까 시어머니 편을 들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쪽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자식한테 기다리는 게 많거든.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전화라서 다행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부엌에서 며느리랑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손자들은 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 둘만 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깐 긴장됐어요. 뭔가 불편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제 쪽 사정만 생각하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실지는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명절에 저희가 못 온 것도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실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편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요.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진심으로요. 이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마운 마음 바로 뒤에서 이런 마음도 올라왔어요. 왜 지금이야? 왜 3년 동안은 몰랐어? 저는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근데 또 고마운 마음 뒤에 왜 진작에는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한테도 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 나는 며느리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려고 노력했나? 쌍방이 다 부족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며느리한테 꼭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인지, 아직 서운한 마음이 남아서인지.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라가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네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문자 받을 줄 몰랐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내가 참 오래도 기다렸구나 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으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에서 벗어나 제가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것도 힘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무언가의 중심이었어요. 집의 중심, 가족의 중심. 다들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의지하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특히 그랬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가고 숙제 봐주고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가게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다 했어요. 그때는 바빠서 힘들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제 전성기였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중심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손자들은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됐고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하는데 뭘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은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예전 동창들, 동네 이웃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씩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사를 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재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니 제 삶에서 뭔가 아주 큰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 친구와 저는 주일마다 같이 교회에 가고 한 달에 2번은 꼭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 습관이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비워지니까 그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가게가 잘 될 때는 가게를 위해 살았고 남편이 아플 때는 남편 간호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은 다 자랐고,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남편은 회복했고,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이 친구를 잃고 나서 더 크게 다가왔어요. 노년의 고독은 젊을 때의 고독과 달라요. 젊을 때 고독은 아직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있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좀 달라요. 앞으로 뭔가 크게 달라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스스로한테 자꾸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자.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남들이 나한테 뭔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자고. 작년 가을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요. 사실 그 편지를 쓰기 전날 밤에 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잠시 뒤에 다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왜요? 저는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라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회식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겼습니다. 나중에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폰을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서운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아들 나이 때 시어머니한테 어땠나? 나는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어땠나? 솔직히 저도 바쁠 때는 짧게 통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말로 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문자로 하면 너무 짧고 그래서 손으로 쓴 편지가 맞겠다 싶었어요. 밤새 다음날 편지를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를 폈습니다. 한참 동안 첫 줄을 못 썼어요. 얘야 라고 썼다가 지우고 아들에게 라고 썼다가 또 지우고 결국 그냥 얘야로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 편지를 쓴다. 요즘은 다들 핸드폰 문자로 얘기하지. 이렇게 손편지 쓰는 사람이 없는데 엄마는 어쩐지 이번엔 손으로 쓰고 싶었어.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서운한 게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명절에 안 온 것도 연락이 뜸한 것도 솔직히 엄마는 외로웠어. 그런데 그건 네 탓만이 아니더라. 엄마도 너한테 마음을 더 잘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했지.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요즘 많이 생각해. 내가 너를 키우면서 충분히 들어줬는지, 충분히 같이 있어줬는지, 그때 더 잘해줬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 근데 엄마도 그때는 최선이었어. 몰라서 못한 것들이 있고, 바빠서 못한 것들이 있어. 너도 그렇겠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시간도 없고, 돈도 빠듯한데. 엄마가 그걸 더 잘 헤아렸어야 했어. 엄마는 이제 네가 자주 안 와도 돼. 근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엄마 생각날 때 전화 한 통만 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엄마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고마워 이렇게 잘 커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줘서.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이 너 낳은 거야.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걸 읽었어요.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성적인 건 아닐까? 아들이 당황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뭘 쓰는 거야? 아들한테 편지. 남편이 잠시 뒤에 말했어요. 보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붙였습니다. 편지를 아들한테 붙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홀가분한 것도 같고 또 민망한 것도 같고 사흘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좀 낮았어요. 응,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서로 잘하자.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통화 이후로 아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좀 더 자주 하게 됐고, 지난 설엔 명절날 저녁에 왔어요. 짧게 2시간 정도만요. 하지만 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일찍 올게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아들이 가기 전에 주방을 둘러보면서 말했거든요. 어머니, 냉장고가 좀 오래된 것 같던데 새로 해드릴까요? 저는 괜찮아. 아직 잘 되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냉장고 배달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말도 없이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말로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이였구나. 그날 저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냉장고 문자 받았어 안 해줘도 됐는데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이 짧게 답장을 했어요. 오래 쓰세요. 그 세 글자가 그날 제가 받은 가장 긴 편지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잘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저는 그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응, 그래서 하고 건성으로 대꾸했어요.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왜 지금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손을 멈추고 아들한테 뭔 일이야 말해봐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지금 아들이 저한테 표현을 잘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어주지 않아서 아들도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친구랑 힘든 일 있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그때 미안해. 아들이 기억하나 싶었는데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웃었어요. 그래, 내가 더 예민한 사람이지. 아들은 벌써 잊어버렸는데 나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늦은 건 아닐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이쯤에서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요.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46년이 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뇌경색을 앓고 나서 남편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 말이 없었는데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냥 다요 살면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46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이제 와서 듣게 됐어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 더 감사할 줄 알게 되기도 하고, 남편도 그랬어요. 쓰러지고 나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편이 당신 고생했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왜 이제야? 46년 동안 기다렸어. 이 한마디를.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한 적이 있나? 남편도 30년 넘게 철물점을 했어요. 무거운 짐 나르고, 여름엔 뙤약볕에 일하고, 겨울엔 손이 터지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남편한테 당신도 고생했어라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 서운한 건 늘 내 쪽만 봤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 평생. 남편이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갑자기 왜?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늦었지만 하고 싶어서. 남편이 뭐라 대답은 안 했어요. 그냥 TV를 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밥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이 맛있다. 남편이 밥이 맛있다고 한 게 사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일기 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트에 그날 생각나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도 아닌 것들을 적었어요. 어제 TV에서 뭘 봤다. 오늘 날씨가 맑다. 남편이 아침에 웃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쌓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삶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매일 큰 사건이 없어도 소소하게 좋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 남편이 밥 잘 먹었다고 하는 것, 산책하다가 고양이를 만난 것,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저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 내키지 않았어요. 복지관 하면 왠지 쓸쓸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싫었어요. 저한테 복지관을 처음 소개해 준 건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70대 초반이신데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에요. 언니, 복지관 한번 같이 가봐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는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심심한 날 그냥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을 배우게 됐어요. 저 인생에서 배드민턴을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같이 치는 분들이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70대 후반, 80대 초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씩씩하고 활기차게 사시는지 저 한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뭔 자격으로 우울해했나 싶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5살 위이신 분인데 그분도 비슷한 처지세요.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좀 어렵고 명절에 혼자 지내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예전엔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크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도 아들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 웃기지? 기대를 놓았더니 오히려 더 오더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대를 놓으면 오히려 더 온다. 처음엔 그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렸어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그 기대를 느끼잖아요. 그 기대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오히려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그분 덕분에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행복을 아이들한테 맡기지 말자. 내 삶을 내가 즐기자. 효도 계약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생각해도 그 계약서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보호장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계약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챙기는 건 계약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부터 쌓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 어떤 기억을 심어줬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효도 계약서를 쓴 걸 지금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치이고 그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덜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만약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계약서 쓰기 전에 아들과 더 긴 대화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법적인 계약보다 감정적인 대화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순서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외롭다. 네가 자주 연락 안 해줄 때 서운하다. 그걸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계약서부터 썼으니까 아들도 이게 비즈니스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더라고. 그 대화를 먼저 했더라면 계약서 이후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지금 부모님과 효도 계약서를 논의 중인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계약서보다 먼저 부모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 질문 하나가 계약서 10장보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제 어머니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4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한테 충분히 잘하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시댁과 저희 집 살림 차리느라 친정에 자주 못 갔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짧게 받았고 어머니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았어요. 그 말이 진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제가 아들한테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속으로 서운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그러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보러 오려면 일이 많을 텐데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절에 한 번을 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놓쳤던 그 명절 한 번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진심으로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억 때문에라도 아이들한테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얼마나 복잡한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오기를 기다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한테 안 와도 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쁘면 짧게라도 와 얼굴만 봐도 돼. 그 말이 더 솔직한 말이니까요. 큰 손자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할머니, 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한 30분을 통화했어요. 친구 관계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들었어요.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만 했어요. 통화가 끝날 때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말하고 나니까 좀 낫다 고마워요. 저는 그날 참 오랜만에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고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 젊은 부모들은 바빠서 못 들어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는데 할머니랑 통화하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그 말에 또 뭉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아직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오랫동안 느꼈던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조금 밀어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45년 넘게 살면서 거의 처음이에요. 단둘이서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게. 신혼여행은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도 사실 남편 친구 부부랑 같이 갔었거든요. 진짜 단둘이는 처음이었어요. 경상도 어느 한적한 바닷가였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해서 1시간을 돌아갔어요. 저는 참다가 결국 웃음이 터졌고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소소한 일에 같이 웃어본 게 얼마나 됐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그 경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야 왔네.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직 사람이 별로 없는 이른 아침이었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오래전 이 사람과 처음 손을 잡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게 거의 50년 전 일인데 손이 많이 거칠어졌지만 따뜻한 건 그때랑 똑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이 곁에 없어도 며느리와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재산이 없어져도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됐다 싶었어요. 50년 가까이 살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행복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우리 자주 오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내비게이션도 미리 확인하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여행에서 제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 건가?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거든요.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오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 살수록 더 외로워지는 분들도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엔 대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부모님, 자식들, 손자들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뭔가 서운해도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지금은 다들 떨어져 살잖아요. 부모는 부모끼리, 아들 내외는 아들 내외끼리.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루틴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가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매일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 관계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이 각자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구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의식적으로 챙겨야 유지되는 관계. 그게 더 번거롭고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노력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괜찮아, 안 와도 되라고 하시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가도 돼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한테는 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있다면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엄마 생각나서요. 딱 그 한 줄이면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에요. 생일 선물 비싼 거, 명절에 차 트렁크 가득 선물 갖고 오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준다는 느낌, 기억해 준다는 느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그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재산 정리 전에 그 대화가 먼저예요.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요. 6시 반쯤요. 남편이 워낙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자연히 저도 같이 깨게 됐어요. 아침밥을 차려서 같이 먹고 커피를 한 잔씩 마십니다. 요즘 저는 커피에 약간의 두유를 넣어서 먹어요. 남편은 블랙만 마시고요. 50년 가까이 살아도 커피 취향은 아직도 달라요. 오전에는 글을 좀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요. 요즘은 그냥 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이것저것 생각을 쓰게 됐어요. 점심엔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나갑니다. 월수금에는 배드민턴, 화목에는 요가를 해요. 요가는 작년에 새로 시작했는데 몸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저녁엔 산책을 해요.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요즘 제일 좋아요. 딱 30분에서 40분 정도 걷는데 그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해요. 오늘 복지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에서 뭘 봤는지, 손자가 카톡을 보냈다느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였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게 꼭 슬픈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생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명절에 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전화 한 통이 그리운데 먼저 하기 어려운 분들,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으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가 야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나이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마음을 혼자 안고 끙끙 앓지는 마셨으면 해요.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 보세요. 편지도 좋고 짧은 문자도 좋아요. 나 요즘 좀 외로웠어라고 한마디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 말고 내 스스로도 뭔가를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세요. 복지관이든 동네 모임이든 글쓰기든 그림이든 산책이든 내 삶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도 더 가까이 오게 되더라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도 힘들 수 있어요. 그들도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요. 부모한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차마 다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나이 드는 게 꼭 아름답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외롭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나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서운함은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그 가족에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는 오늘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혼자 들어도 좋고, 부모님과 함께 들어도 좋고, 또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쪽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